채널원은입니다.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심층 탐구의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신숙주는 왜 배신자의 상징이 되었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앞에는 조선 초기의 천재학자이자 동시에 우리 역사상 가장 유명한 변절자로 낙인 찍힌 신숙주에 대한 정말 방대한 자료들이 놓여 있죠. 맞습니다. 꼼꼼히 분석된 역사 논문부터 그 시대적 맥락을 짚어낸 칼럼, 그리고 그를 재평가하는 다양한 기사들까지 쭉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얄팍한 상식의 이면을 아주 깊고 날카롭게 파헤쳐보는 거, 그거죠?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청취자님 혹시 최근에 숙주나물 드신 적 있으신가요? 쌀국수에 듬뿍 얹어 먹기도 하고 명절 밥상이나 제사상에도 절대 빠지지 않는 아주 친숙한 식재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래 이 나물의 이름은 녹두나물이었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이 녹두나물이 숙주나물로 불리게 된 유래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녹두나물이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금방 팍 쉬어버리는 아주 예민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맞아요. 백성들이 세종대왕의 유명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수양대군, 그러니까 세조의 편에 서서 변절해버린 신숙주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 잘 쉬어버리는 나물에 숙주나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만두소를 만들 때 그 숙주나물을 도마 위에서 아주 꽉꽉 지식이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신숙주를 지식이겠다는 당시 백성들의 분노가 담겨 있다는 속설도 있죠. 와, 지식여버리겠다니. 정말 살벌하면서도 대중의 뇌리에 얼마나 깊숙이 배신의 아이콘으로 박혀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네요. 흥미로운 민속학적 사례죠. 하지만 오늘 제공된 여러 역사적 사료와 현대 재평가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단편적인 이야기가 그의 전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권력과 부귀영화만을 탐했던 기회주의자였을지, 아니면 시스템이 붕괴되어 가던 격변의 시대 속에서 철저하게 국가의 안녕을 계산했던 냉혹한 현실주의적 정치가였을지 그 맥락을 하나하나 짚어보자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과연 우리 다 아는 그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이미지가 100% 진실일지 아니면 야사와 문학작품이 만들어낸 거대한 오해일지 객관적으로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가장 먼저 그의 초기 생애와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제가 정말 놀랬던 건 신숙주의 이른바 스펙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공부를 잘했다 정도가 아니라 20대의 나이에 과거 복시와 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하며 그야말로 초고속 엘리트 코스를 밟은 수재 중의 수재더라고요. 집현전 학자로서의 활약상도 눈부시죠. 세종대왕의 총애를 얼마나 깊이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도 자료에 상세히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일화요. 집현전에서 늦은 밤까지 책을 읽다가 책상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든 신숙주를 보고 지나가던 세종대왕이 자신의 골룡포, 그러니까 한겨울에 입는 따뜻한 담비갑옷은 직접 벗어서 덮어주셨다는 이야기 말이죠. 네, 군주가 신하에게 자신의 체원이 남은 겉옷을 덮어준다는 건 단순한 총애를 넘어선 절대적인 신임의 징표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여기서 참 흥미로운 점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네, 바로 신숙주의 학문적 성향이죠. 그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글 공부만 파고드는 꽉 막힌 책상머리 샌님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쵸. 언어에 있어서 가히 천재적인 감각을 지닌 실용주의자였잖아요. 당시 조선의 4대 부들이 한자 우월주의에 빠져 있을 때 신숙주는 중국어는 기본이고 일본어, 몽골어, 여진어 등 무려 7개 국어에 능통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언어적 천재성이 가장 빛을 발한 순간이 바로 훈민정음 창제 과정이죠. 신숙주가 훈민정음 반포의 핵심 실무자였다는 사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절친했던 동료 성삼문과 함께 요동을 무려 13번이나 왕복했다는 기록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당시 요동에는 명나라의 저명한 의문학자인 황찬이 유배를 와 있었는데 세종의 명을 받아 그를 만나러 간 거잖아요. 네, 지금처럼 비행기나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험난한 육로를 그 먼 거리까지 13번이나 오갔다는 건 학문에 대한 엄청난 집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그 점이 신숙주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단서죠. 그러니까 세종이 한글을 창제할 때 가장 고심했던 건 새로 만든 글자가 인간의 실제 발송기관이나 다양한 소리 체계와 정확히 매칭되도록 하는 이론적 바탕이었는데 그걸 신숙주가 해결한 거군요. 빙고!
신숙주는 황찬과 토론하며 중국의 의문학을 완벽하게 흡수했고 이를 바탕으로 훈민정음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단순한 문장가가 아니라 소리와 문자의 원리를 꿰뚫어 본 구조주의적 학자였던 셈입니다. 와, 그렇게 세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고 학자로서의 탄판대로를 걷던 그에게 운명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1452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당시 수양대군, 즉 훗날의 세조가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수양대군이 신숙주를 서장관으로 콕 집어서 갈탁해 함께 떠납니다. 서장관이란 사신단의 기록을 담당하는 핵심 고자관 역할을 말하죠. 이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나아가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5개월간의 중국 사행길이 단순한 외교 출장이 아니라 훗날 개유정난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격변을 잉태한 일종의 정치적 인큐베이터였다면서요.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두 사람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수영대군과 신숙주는 1417년생으로 동갑내기였습니다. 나이도 같고 지적 수준도 높았던 두 사람이 멀고 험난한 길을 5개월이나 함께 동고동락하며 깊은 내면의 대화를 나누었을 겁니다. 특히 여러 학자들이 눈여겨보는 대목이 두 사람이 명나라 영락제의 무덤인 장릉을 함께 방문했다는 기록이더라고요. 영락제라면 명나라 역사를 흔들어 놓은 그 왕조 찬탈자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자신의 조카인 건문제를 무력으로 내쫓고 황제의 자리에 올렸죠. 수양대군이 훗날 단종을 내쫓고 왕이 되는 과정과 완벽하게 데칼코마니처럼 겹치는 인물입니다. 아, 소름 돋네요. 두 사람이 나란히 그 능에 절을 하면서 무언의 교감을 나누었을 것이라는 역사가들의 짐작이 참 날카롭습니다. 영락제는 비록 조카의 피를 묻히고 황제가 되었지만 대운하를 정비하고 자금성을 건설하며 명나라를 초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숙주 역시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도덕적 명분과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신뢰 사이에서 깊은 고민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수양대군은 신숙주라는 천재적인 브레인의 내면을 확인했고 신숙주는 수양대군에게서 차기 군주로서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견한 시간이 1452년의 그 사행길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이듬해인 1453년, 단종 1년, 드디어 피바람이 부는 개유정난이 쳐집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들 원로 대신들을 철퇴로 척살하고 정권을 잡은 그 참혹한 쿠데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자료를 꼼꼼히 보면 신숙주는 이 거사가 일어난 당일 지방에 외근을 나가 있었어요. 네, 외지에 있어서 거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죠. 즉 쿠데타에 직접 가담에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양대군은 정권을 잡자마자 신숙주를 정난공신 2등으로 책봉해버립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수양대군의 아주 치밀하고 냉혹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무력으로 피를 흘리며 정권은 잡았지만 나라를 다스리려면 결국 엘리트 관료들의 머리와 행정 시스템이 필수적이거든요. 특히 세종이 길러는 집현전 소장파학자들의 마음을 얻어야만 쿠데타의 명분을 어떻게든 포장하고 세울 수 있었을 테니까요. 빙고. 그러기 위해선 집현전의 에이스이자 학자들 사이에서 오피니언 리더격이었던 신숙주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신숙주로 확실하게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쐐기를 박아야만 했던 거죠. 와, 그렇다면 신숙주에게 공신책봉은 영광이 아니라 빠져나갈 수 없는 정치적 올가미이기도 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이 관력을 주면서 집현전 에이스들의 운명도 완벽하게 두 갈래로 찢어집니다. 자료를 보면서 가장 비극적인 대조라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신숙주와 그의 평생직이었던 성산문의 엇갈린 행보죠. 두 사람은 세종대왕에게 똑같이 우리 어린 손자 단종을 잘 보필해달라는 애틋한 유언을 받았잖아요. 네, 하지만 1456년 성산문은 단종 복위운동을 꾀하다 발각되어 참혹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자료에 묘사된 국문 장면은 정말 처절하죠. 시뻘겋게 달군 쇠로 맨살을 지지는 고통 속에서도 성산문은 세조를 끝까지 전하가 아닌 날이라고 부르며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피범벅이 된 채로 세조 옆에 서 있는 신숙주를 향해 호통을 칩니다. 선왕께서 원손을 안고 당부하시던 그 말씀이 귓가에 쟁쟁하거늘 자네는 정녕 잊었단 말인가? 하고요.
결국 성산문은 사육신으로 죽어갔고 신숙주는 수양대군의 편에 서서 승승장구하죠. 이 극명한 대비가 바로 신숙주를 완벽한 배신자로 각인시킨 결정적 장면입니다. 너무나 강렬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전문가님이 짚고 넘어가 주셔야 할 아주 중요한 팩트체크가 하나 있습니다. 청취자님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른바 신숙주 아내 자결설입니다. 대중의 뇌리에 박힌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죠. 신숙주의 아내가 남편의 변절에 부끄러워하며 다락방에서 목을 메어 자결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완전한 허구입니다. 맞아요. 저도 어릴 때 읽은 역사 만화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동료들을 팔아넘기고 혼자 살아 돌아온 남편을 향한 꼿꼿한 조선 여인의 분노. 얼마나 클적입니까? 그런데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아내 윤 씨는 사육신 사건이 일어나기 무려 5개월 전에 막내를 낳다 병사했다면서요? 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결을 합니까? 이 루러는 후대 살인파의 야사와 일제강점기 이광수의 소설 단종회사 등을 통해 정치적, 계몽적 목적으로 증폭된 픽션입니다. 민족의 지조를 강조해야 했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완벽한 악역이 필요했던 셈이죠. 아내의 자결이라는 극적인 드라마는 후대의 창작이었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그를 원만하고 배신자로 평가했던 핵심 이유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신숙주가 남긴 가장 치명적인 오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모시던 어린 왕, 노산군으로 강등된 단종과 금성대군을 처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단종은 사약을 받게 되는데 아무리 현실 정치를 위해서라지만 한때 자신이 모셨던 어린 임금에게 사약을 내리라고 건의한 이 냉혹한 결정이 그를 영원한 배신자로 만들었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권력의 눈이 먼 악당의 행보로만 봐야 할까요? 그래서 이 사건을 단순한 선악구도로 보지 말 것을 청취자님께 권하고 싶습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현대적 비유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성격 유형 검사인 MBTI로 치면 명분과 의리를 중시한 성산문은 공감을 중시하는 F형 정치가였고 논리와 국가 시스템의 완성을 우선시한 신숙주는 전형적인 T형 정치가였다는 분석 말이죠. 네. 신숙주의 현실주의 정체를 깊이 있게 분석하려면 당시의 황표종사 시스템을 봐야 합니다. 문종사 후에 권신들, 그러니까 김종서 등의 왕의 인사권까지 쥐고 흔들던 그 황표종사 말씀이시죠. 이름초에 노란 딱지를 붙여놓고 어린 왕은 도장만 찍게 했다는 그 기형적인 권력 구조요. 맞습니다. 신숙주는 신하가 왕을 흔드는 이 상황에 극심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어리고 나약한 왕보다는 강력한 리더십인 세조를 중심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국가와 백성을 위한 실리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권력에 대한 단순한 순응이 아니라 국가 안정의 논리였습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게다가 그가 권력을 잡은 뒤 보여준 업적 중심의 평가를 보면 단순히 부귀영화만 탐한 한명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고 소신 있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죠. 세조는 그를 당태종의 명신에 빗대어 나의 위징이라 불렀습니다. 특히 일본 견물록인 해동제국기를 써서 대일 외교의 중거를 마련하고 북방 여진족을 토벌하며 국방을 튼튼히 한 것, 그리고 경국대전 편찬 등 조선의 뼈대를 세운 탁월한 경세가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는 철저한 국가주의자이자 도덕적 명분보다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국가를 책임지려 했던 인물입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탐구한 여러 출처의 시각들을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성산문은 목숨을 바쳐 조선 사대부의 절의와 정신을 지켜냈다면 신숙주는 변절자라는 중글씨를 견디며 조선이라는 국가의 실체와 시스템을 완성해냈다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는 현대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 속 인간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청취자님에게 직접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청취자님이 그 시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영원한 명예를 위해 죽음을 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현실의 국가를 설계하는 길을 택하셨을까요? 역사 속 인간의 선택이라는 무게감이 참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오늘 자료에 언급된 신숙주의 외교 철학 현안을 더 공유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신숙주는 얻기 위해서는 먼저 후하게 주어야 한다며 외교를 이념이 아닌 철저한 실무적 교환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오늘날처럼 이념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실리가 중요한 치열한 국제사회에 신숙주와 같은 철저한 이성적 현실주의자가 국가의 최고 경영자나 핵심 임원으로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와, 그거 정말 도발적인 생각이네요. 우리는 그를 또다시 신념을 버린 변절자라고 비난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구원자로 환호할 것인가. 명분과 실리 사이의 뼈아픈 딜레마는 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혹은 언젠가 마주칠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작은 통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청취자님, 오늘 저녁 밥상에 숙주나물이 올라온다면 부디 이 복잡하고 입체적인 천재 신숙주의 치열했던 생애를 한 번쯤 깊이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 어른이었습니다.